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시장은 무난하게 상승 흐름, 코스닥은 약보합이었긴 하지만 뭐 추세적으로는 어떤 문제 없는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국채 10년물짜리가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와우, 정말 급진적인 어떤 금리의 어떤 하락인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내년도를 향한 어떤 강한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에 목말랐던 그런 메이저 수급 주체들도 이틀간 폭발적인 매수세를 집행하면서 개인들이 도합에서 양시장 도합에서 3조 원의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메이저가 싹쓸이하는 그런 어떤 수급 구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메이저가 싹쓸이한 종목들이 어떤 건지를 좀 보면 내년장에 대한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모빌리티 혁명의 SDV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면서 종목들도 보고 같이 필승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0.76% 상승했고 코스닥은 0.27% 약세였습니다. 코스피 쪽 중심이죠. 오늘 외국인 8,500억, 기관이 3,000억 순매수입니다. 뭐 폭발적으로 쓸어간다고 표현할 정도였던 수급 구도고, 상승 종목 수 500 종목, 코스닥은 780 종목, 좀 비등했어요. 그만큼 가는 종목 위주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종목 선별이 중요하겠죠. 고객 예수금도 50조를 돌파했습니다. 꽤 오랜만에 50조를 재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어쨌든 시장으로 지금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내년을 향해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보시면 국채 10년물짜리가 3.92%, 와 이거 급진적이네요. 이런 흐름을 내어줬고, 나스닥 증시는 뭐 보합이긴 했지만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S&P도 뭐 이어가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와 이거는 신고가죠.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대량의 어떤 외국인 수급의 어떤 유입은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이번에는 좀 돌파를 추세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는데, 뭐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갭 상승을 동반해서 이제 상승 모드를 타고 있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오늘 뭐 발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5일선은 지켜내는 흐름을 내고 있고요. 헬스케어 업종 셀트론 그룹주가 좀 급락하면서 뭐 이제 그 거래 정지 그 이후로 이제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IT 소프트웨어, 뭐 2차 전지, 게임은 조금 약세였고 반도체도 약보합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 보합 정도. 그래서 오늘 시장 구도는 뭐 무난한 흐름들을 좀 내어줬고, 오늘 시총상이 이제 삼성전자 0.27% 상승으로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는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중기 이평선의 어떤 지지를 보이고 각도를 높이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어진 특징은 또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제 급등한 건데요. 최근에 많이 좀 강조드린 부분이고, 현대차가 4.3% 상승했고 기아도 2.4% 상승하면서 상승의 각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 반영이 되려고 하는 흐름이 좀 전개된다. 현대모비스도 1.5% 상승하는 흐름으로 현대차 그룹주의 어떤 흐름에 같이 편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어쨌든 뭐 시장의 구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특정 업종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 현대위아도 장기 평선 돌파하는 3.8% 상승을 보여줬고요.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도 같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LG엔솔은 약보합이고요. 셀트론이 7.3% 빠졌는데요. 헬스케어가 이제 올해부터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빠지면 이제 뭐 당연히 그 주식을 이제 셀트론 주식으로 주기 때문에 합병 같이 빠지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도 5.6% 하락. 셀트론 제약은 그래도 방어적이었습니다. 3.8% 정도 약세. 오늘도 HLB가 7.6% 상승으로 엄청난,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지금 신약주로 지금 집중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수급 구도에서 외국인 폭발적인 순매수, 어제 6천억, 오늘 8천억에 코스피 쪽에 순매수 내고 있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 어제 미국은 강보합 정도 3대 지수 보여줬고요. 테슬라가 이제 급등했죠. 그래서 오늘 테슬라 쪽에 어떤 급등 영향이 조금 국내 증시에도 2차전지 초반 강세였지만 조금 반락했습니다. 막판에. 그래서 매물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쉽게 추세적인 어떤 연속 상승을 좀 내진 못하고 있고, 니케이 증시 0.8% 상승, 홍콩이 2% 상승, 대만이 강보합, 상해 종합이 0.5% 약세에서 아시아권 증시는 조금 차별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네요. 그래서 한국 증시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들 내어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내는 가운데서 신고가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 흐름, 이제 신규 상장주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이제 KINX, 이건 이제 역사적 신고가죠. 중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었던 이런 기업들, 또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HLB, 또 AP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고가의 흐름을 내어주는 모습,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제 52주 신고가의 흐름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이 또 신고가의 흐름을 좀 내어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리포트 한번 좀 체크해볼게요. LG노텍인데요. LG노텍이 최근에 주가는 좀 지지분이하죠. 4분기 뭐 실적 우려, 기대했다가 우려, 뭐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전망하는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뭐 분기 단위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질 필요는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LG노텍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좋은 어떤 주가의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4분기 실적은 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다 라는 전망, 이거는 좀 의견들이 좀 달라요. 액추에이터 이제 내재화 순항 중이다. 공급망 내에서 절대 우회 지배력은 유지를 하고 있다. 경쟁사가 수요 부진으로 LG노텍이 이제 점유율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우호적인 어떤 부분으로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사 중에서 폴디드 좀 쪽에서 LG노텍 제외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투심에 좀 악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회사 측은 아니다라고 좀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노이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을 좀 보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어떤 뉴스나 언론이나 뭐 리포트상의 어떤 내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기만의 또 기준과 분석을 통해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절대 저평가 영역이면 좀 분명해 보이고요. 일단 애플에 대한 비중, 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그런 이슈에 조금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좀 보이는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자율주행 전장, 또 이제 SDV화 되는 그런 흐름 기조 속에서 LG노텍이라는 기업의 또 중요도는 높아지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레고캠바이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에서 코퍼레이트 데이 참석을 해서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ADC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뭐 비파마들이 엄청난 관심을 지속하고 있고,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활발하게 협의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뭐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겠죠. 그래서 규모, 계약금, 시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미공개죠. 그래서 이 기업의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내년도 다수의 또 임상에 대한 모멘텀들 깔아놓은 게 많으니까 그만큼 기대할 부분들도 내년도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명분이 있는 뚜렷한 검증된 기업의 수급이 더 몰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DV 관련된 이야기인데 딜로이트에서 나온 자료 한번 볼게요. 모빌리티 혁명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 이게 기업한테 이렇게 좀 컨설팅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투자자 쪽에서는 조금 이제 잘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수십 년 동안 자동차는 기계공학 중심으로 설계 생산돼 왔죠. 내연기관으로 차량의 구동이 이루어졌고 70년대에는 전자제어 장치가 도입이 됐고 이 ECU가 다양한 차량 기능을 통제하기 시작했지만 이게 코어에서 이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각기 장치마다 이제 통제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기능화됐고 전장화되긴 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우리가 스마트폰의 OS 같은 그런 개념이 이제 전환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계속해서 진흥하고 있고 올해 현재 세계 자동차 산업은 전례 없는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내연기관과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와 탈탄소화 방식으로 바뀌는 방식이다. 그래서 사실 기존 완성차 업체는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 개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설계 방식을 채택하면 제조의 혁신적인 효율화, 실시간 설계 작업의 피드백을 통한 품질 향상, 값비싼 보증 수리 요청에 대한 손실 노출 감소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어제 좀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는 내용인데 그거를 리콜이라고 이제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저렇게 쓸 수도 있구나. 리콜을 하면 우리가 큰 악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액면으로 보면 기사가 야 이거 큰일 났네. 리콜 대규모 200만 대 리콜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의 리콜에 대한 개념을 붙인 건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위해서 자동차 업체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연구개발 능력을 확장하고 빠르게 등장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생태계에 맞춰서 핵심 공급 업체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현대차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협력사들은 의뢰 관계죠. 갑의 관계고. 그래서 뭔가 좀 자동차 이제 뭐 수요도나 이런 걸로 뭐 자동차 경기가 안 좋다 하면 을을 압박해서 단가 낮추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갑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SDV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됐고 그 확산세도 매우 빠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동차 산업은 제조 차량에 대한 무결함 내구성에 기반해서 디나이온 반면 소프트웨어는 원래 각종 오류와 버그가 발생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자동차 내 소프트웨어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소프트웨어 버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차량 개발 과정에서 최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됐다. 전통적인 자동차 수리는 우리가 이제 뭐 AS센터 가가지고 이제 이루어졌는데 상시적으로 무선 OTA라 하죠. On the air.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많은 성능 수정이 가능한 그냥 1000만 대가 테슬라 차량이 만약에 돌아다니면 한 방에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오류를 작업장에서 고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것이다. 앞으로 야 자동차 고치러 이제 AS센터 갈 거야. 이게 아닌 거죠. 앞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고장난 건 그래야겠지만 그런 수요가 많이 낮아질 거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글로벌 자동차 OTA 시장 규모가 22년 33억 달러에서 이전 30년까지 거의 1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에서도 잘 드러난다. 소프트웨어 중심 패러다임 내에서 생존하려면 기존 OEM은 차량 내외부의 첨단 기능을 항상 갱신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가능 차량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모빌리티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로 전환돼야 함을 의미를 한다. 구동 모델로 바뀌는 겁니다. 벤츠 같은 회사도 지금 EV 가속
성능 향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900 받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많은 서드파티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러니까 협력 관계를 수평적으로 아마 가져야 될 겁니다. 밑에 하청처럼 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OEM사들은 새로운 경쟁자와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와 규모를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SV는 기존의 하드웨어 대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바퀴 달린 컴퓨터, 바퀴 달린 스마트폰처럼 기능하는 미래지향적인 모빌리티다. 더 이상 기계와 전기 시스템이 탑승자와 주행 경험을 결정하지 않으며 차량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소프트웨어 역량이 계속해서 향상이 된다. 예를 들게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량의 보행자 혹은 도로 주변 장애물 탐지 기능 개선될 수 있다. 이걸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지역 기반 서비스와 운전자의 선호를 결합해서 그 지역,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디라고 하면 될까요? 저기 대구 지역? 대구 지역에 뭔가 좀 새로운 맛집이 막 하면 그런 거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 운전자가 탑승하면 자동적으로 시트와 미러, 차 내 조명, 온도, 오디오 등을 설정한 방식대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탑재할 수 있고, 증강현실 기능을 활용해서 악천후 여건에서도 선명한 주행 시야를 보조하는 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어떤 어플이 엄청나게 탄생하겠죠. 이 어플, 이거 내가 구매해야겠네. 우리가 챗GPT $20에 이제 구독하는 것처럼, 야, 이거 구독해서 이런 거 써야겠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서 어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제 무료로 어플 다운받고 거기 안에서 이제 뭔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돌아다니는 그냥 바퀴 달린 컴퓨터,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대다수 OEM들이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SDV화 되는 그런 거를 전격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크게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가능한 개발 초기부터 테스트 활동을 배치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른바 시프트 레프트 접근 방식이 빠르게 수용되고 있다. 하드웨어 가상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막 개발하고 할 때 이게 오류가 나거나 버그 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초기부터 이게 그 가상화 그리고 첨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개발자는 물리적 특성을 포함하는 하드웨어와 차량 환경을 정확하게 모방하는 가상 환경을 생성해서 테스트를 미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제된 환경하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활동이 가능해지며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전에 신속한 소프트웨어 개발생의 이터레이션 작업을 강화할 수가 있다. SDV는 개인 맞춤화, 자율주행 그리고 안전장치 구현 등으로 소비자의 디지털 경험을 향상시켜 소비자 중심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 지금까지는 그냥 완성차 업체가 대량으로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중심에서 자기들이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세팅도 할 수 있고 어떤 솔루션들도 이제 넣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춤형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 스마트폰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각자가 다 자신들의 맞춤형으로 지금 다 깔려 있잖아요. 뭐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안에서 막 서비스나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정보들도 데이터들도 활용돼 가지고 뭔가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딜로이트는 2035년까지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전망에서 유럽 5개 지역의 18세, 34세 소비자 중 거의 절반가량이 공유 이동수단 경험 이후 차량 소유가 필요한지 대한 의문에 대해 드러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소유 개념이었지만 이게 공유 개념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OEM들은 SDV가 제공하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스토어 운영 방식처럼
제3자 앱 개발 업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할 수가 있다. 실제로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하는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도 디지털 경험 엔진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율주행되면 그 안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은 자율주행, 고급 안전 기능, 게임, 개인 맞춤형 앱을 통한 콘텐츠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는 흐름,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뭐 ADAS 정도 했지만 이제 게임, 비디오, 스트리밍,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들이 나오고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자료니까 이제 이 기업체들한테 좀 제공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주요 OEM들은 25년을 SDV 개막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SDV로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으나 그렇기 때문에 24년부터가 본격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다. 패러다임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에 있다. OEM 기업들과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은 SDV 전환에 필요한 해결 과제를 탐색하고 미리 준비해야만 미래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아주 좋은 컨설팅 자료고요. 그래서 뭐 SDV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한 8가지 해결 과제에서 기업체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해결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적인 부분도 있고 파트너십 확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좀 불확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 한번 볼게요. 오늘 수급 구도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600억, 1500억 정도 각각 순매수, 또 현대차 쪽으로 1000억 들어왔네요. 에코프로도 870억, 포스코홀딩스도 760억에서 2차전지 쪽으로도 들어왔고, 기아 쪽으로 740억, 두산로보틱스도 오늘 9.7% 상승하면서 560억, 셀트론 헬스케어 빠지긴 했지만 수급은 들어왔고요. 개인들이 좀 많이 판 거죠. 포스코프침, 카카오, 또 HLB 쪽으로도 수급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또 셀트론 헬스케어,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요 업종의 대표주죠. LNF도 들어왔고, STO 관련해서 서울옥션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포인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KINX 꾸준하게 최근에 신고가 흐름을 내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 수급 주체들 이렇게 좀 흘러왔고, 어쨌든 그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메이저가 쓸어가는 형국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추세적인 어떤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말부터 내년 초로 이어진 어떤 장세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필승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한 주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뭐 FMC 또 호재를 바탕으로 시장이 환호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주요 기업들 신고가 흐름 정말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또 테슬라까지 강하게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장세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좋은 어떤 호기를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좀 목이 좀 잠겨있죠. 목이 약간 좀 상태가 좀 좋지는 않은데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하여튼 뭐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 엄청 춥다고 합니다. 뭐 최고 온도가 영하던데요. 내일은 아마 눈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분 좋은 눈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썸네일에 제가 꽃을 좀 넣습니다. 기분도 좀 좋아지시라고, 또 추운 날씨지만 또 따뜻한 봄을 또 맞이하는 그런 느낌으로 또 주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고요. 또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어놨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예,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예,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 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2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